정강훈 극우 세력의 광기가 그대로 드러난 원산 폭격 네. 그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이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 그러자 단상 앞에 나온 관계자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까지 지며 얼차려를 받습니다. 네. 아, 너무 경악스럽고 경악스럽죠. 사실 충격적인 장면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이 말살되는 굉장한 가혹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고 이걸 또 희화해요. 대놓고 유튜브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몰래 자기들끼리 숨어서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책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공개적으로 21세기의 사이비 종교다. 21세기 한국의 극우는 이런 집단이다.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원산 폭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한국의 극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한국 전쟁 당시에 군사적 요충지이고 실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던 항구 도시 원산을 미 공군이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습과 폭격을 자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자세가 폭격기가 이렇게 급강화하는 모습과 닮아 있어서 원산 폭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원산 폭격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저 행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참혹한 전쟁의 역사,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이 원산 폭격을 한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이 극우 세력이 소환해낸 거죠. 네. 네, 그거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역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게 2014년도 9월인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고 굉장히 이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거센 투쟁이 발생했을 때 뜬금없이 역사에서 끔찍한 학살을 하던 백색 테러를 자행하던 서북청년단이란 단체를 몇십 년 만에 재건을 시킨 거잖아요. 충격적이었죠 그때도. 네, 너무나 그 충격적이었죠. 명칭을 쓴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북청년단이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어이. 제주 사망쟁 때 제가 이번에도 뭐 증언록 같은 거를 최근에 기사 실린 거 찾아보니까 서북청년단 단원이 이 검 끝을 불에 달궈가지고 여자의 몸을 다 벗겨서 막 칼로 찔렸대요. 근데 그 여성이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한 다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네. 이런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던 게 한국의 역사에서 극우 세력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원산 폭격, 서북 청년단 이런 자들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이제 여실히 다 그대로 드러내면서 한국 정치를 휘저으려고 하고 있다. 아까 그 대구에서 그 차 벤츠 차 몰고 네. 뭐 얘기하는 그 사람도 그런 지금 수준인 거예요. 서부 청년단과 마찬가지의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신봉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가 그런 명칭에서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어쨌건 한국의 극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서부지법 폭동을 통해서 막 형성된 것처럼 좀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도 많지만 전 역사적인 이런 맥락 위에 한국 극우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 빨갱이를 죽이고 싶고 사람들을 함부로 학살하고 싶었던 학살할 수 있었던 그 시대를 겪었던 극우 세력이 지금도 그런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행사하고 싶은 거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어떤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를 저 장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은 너무나 윤석열과 닮아 있죠. 아니요. 윤석열과 닮아 있는 게 아니라 극우 세력이 윤석열을 낳은 겁니다. 이자들은요 8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진짜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온 네.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이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까지 낳고 결국 우리 사회에 금지된 계엄을 선포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한 명을 청산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촛불행동에서도 늘 말하고 있지만 80년 동안 이어온 이 기득권 적폐 세력 이들이 쌓아왔던 이런 끔찍한 역사 자체를 청산하는 것이고 저는 친일 친미 극우 세력은 그럼 어떤 각오로 지금 이 대선에 임하고 있을까?
저 폭력의 시대, 광기의 시대, 인간 존엄 말살의 시대로 회귀하고 싶은 거죠. 되돌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대선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본질적인 싸움인지 이걸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중요하네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뭐 경제를 어떻게 살리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 이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이 선거의 본질은 바뀐 겁니다.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모순을 우린 다 직면한 거예요. 이 내란을 보면서. 세월호 그랬었잖아요. 네. 아, 우리 사회 이렇게까지 엉망이 됐다고? 그러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시고 실천하시고 바꾸시고 이렇게 해왔지만 진짜 더 본질에 접근한 겁니다. 아, 저자들은 결국에는 국민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 거구나. 네. 쿠데타에 그냥 이어진 세력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확 느껴버린 거지. 네, 서부지법 폭동에서 판사 이름 부르면서 아, 잡겠다고 뭐 무서웠죠. 층을 설치고 다녔다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겁박이 아니라 진짜 판사를 잡아서 정말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그쵸. 싶은 게 본심이었을 거예요. 그 판사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맞아서. 네. 왜냐면 그런 역사적인 자신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지금. 네, 지금 김문수 되면 저런 시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네. 정강훈이 뭐 비선 실세처럼 뒤에서 저런 거뭐 대가리 박아 김문수한테도 시킬걸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네.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정강훈과 김문수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같이 빨갱이 악령을 물리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뭐 당도 같이 만들고 아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덕수가 국힘당 당원 아니라고 엄청 욕했잖아 김문수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도 국힘당 나가서 자유통일당에서 당대표하고 한 5년 있었는데 무슨 자기가 뭐 무슨 그런 토박이인 것처럼 무슨 토박이인 것 마냥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갑자기 이거 찾다가 생각해보니까 웃긴 거야. 대선 그리고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뭔가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들어왔죠. 그럼 당비 얼마나 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진짜로 5년 동안 당비 안 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느낌에는 사실 정강훈이 국힘당을 장악하러 보낸 그 자유투사가 지금 김문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이. 자유통일당이랑 합당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나면 김문수는 여기에 세력이 없어. 근데 국힘당에 세력이 있나 싶은데 윤석이 때문에 어거지로 지금 김문수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선 끝나서 윤석이 날아가고 김문수도 날아가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이준석이 얼마나 이 당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금 완전 오합지졸 엉망진창인 거예요. 중도를 확장해야 된다는 세력과 아니야 극우 자유통일당이 우리 여기를 먹어야 돼 악령을 물리쳐야 돼 막 이런 세력과 어떻게 또 동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얘는 정말 다행인 거는 네. 어쨌든 이 사회에서 청산돼야 될 쓰레기들은 다 그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 거기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김건희가 갑자기 입장을 냈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냈어. 아니 무슨 사건도 없는데. 아 이게 너무 웃겼어. 나도 사건은 모르는데 입장만 봤거든요. 아니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 측 요청으로 갑자기 입장이 나왔어.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까봐 소환 조사도 불응했는데 입장을 왜 내는 거예요? 대선에 영향 안 주려면 6월 3일 이후에 조용히 내야죠. 조용히 네. 해야지. 근데 입장을 이런 냈어. 소리를 막. 진짜 김문수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아, 네, 특단의 조치. 내가 한번 떨어뜨려 보겠다. 자, 갑자기 입장이 나왔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1번이 MBC 등 허위 보도 양산에 대한 입장. 갑자기 뭔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저는 뭐 MBC에서 무슨 김건희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가? 저도 이 입장문만 맨 처음에 접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아 이렇게 네. 뒤처지고 있구나. 네. 근데 그건 아니고 검찰이 그 유경옥 행정관 자택에서 이 김건희가 받았을 걸로 추정되는 무슨 백을 넣었을 걸로 추정되는 그 상자들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겁니다. 백에 대한 해명도 아니고 박스에 대한 해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서프라이즈.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박스는 사실이 아닌데 MBC가 악의를 갖고 거짓 가짜 뉴스를 지속 생산하고 대량 유포 중으로 판단됨. 근데 MBC만 보도한 건 아니거든요. 웃겨. 저는 JTBC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네. MBC만 딱 콕 집어가지고 허위 보도에 대해 정정해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향후 추측성 기사 자제 부탁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정말 열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백에 관련된 입장을 내는 것도 아니고 명품백과 관련돼서 뭐 사죄를 하는 거 사실관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압수수색하고 가져간 거 그 화장품 수납용 박스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왜 그 백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웃긴 일이죠, 진짜. 네, 지금 통일교로부터 백만 2천만 원짜리 목걸이 6천만 원 거의 1억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백도 2개를 받은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교환해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또 있었나 보죠. 네. 상품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뻔뻔한 일이고 실제 통일교에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청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취임식에 불러달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 취임식에 대거 부르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청탁을 받은 내용의 일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데 검찰이 체포를 하든 뭐 수사를 하든 구속을 하든 처벌을 해야지 왜 변죽만 울리고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 뉴스도 검찰이 뭐 백을 담은 박스를 발견했다 이렇게 기사를 찔끔찔끔 흘리는데 그래서 김건희 수사하나 김건희 체포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박성만 경북도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500만 원 정도의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바로 구속 기소가 됐대요.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검찰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검찰의 법은 김건희 앞에만 가면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황당하고요. 다른 수사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왜 김건희만 이게 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샤넬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막 문제를 삼는데 그 최재형 목사님이 준 디올백도 같은 똑같은 그거잖아요. 내용,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준 게 혐의잖아요. 똑같거든요. 종교인이 음. 백을 사서 김건희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청탁을 했다. 그래서 사실 가는 그 모습은 다 똑같은데 디올백은 또 제대로 수사를 안 하잖아요. 브랜드가 다른 거죠. 브랜드가 달랐기 아 때문에. 급이 다르다 이거. 금액이 다르고 아 이거 크기가 디올백 샤넬이 더 보면 좀 기분 비쌌잖아. 나빠하는 거 아닌가요? 아, 샤넬이 좀 더 비쌌잖아. 300만 원이었잖아. 디올백은. 네,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검찰이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아예 없다. 지금 대선 이후에 소환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네, 굉장히 황당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준석 얘기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이준석 단일화 지금 이제 2시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일화 할 때가 아니라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여기에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내용 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2022년 5월 9일에 그 김영선을 공천하기 위한 거죠. 명태균이 공천 부탁을 한 다음에 이준석에게 사모님이 대표님에게 전화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략 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걸 확인하고 넵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준석은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알고 있었다는 있었다는 것을 거죠. 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고 용인한 겁니다. 네, 그리고 조력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본인이 자꾸 자기는 말렸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때 얘기했어야지. 나중에 그때는 입 알게 닫고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입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장수 소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명태균의 엮기 이준석이랑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판에 나와서 이것저것 역할 맡고 뻔뻔하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특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이준석이 직접 도왔다라는 정황 증거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인 함성득에게 명태균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 잘자 이렇게 함성득이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역할을 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명백하네요. 네,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이건 왜 또 수사를 제대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명태균이 돌아다니면서 단일화 조력을 하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랑 명태균이랑 지금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국힘당 대표 시절에 명태균을 통해서 알게 된 재력가 아들 조모 씨를 국힘당 대학생위원장으로 뽑도록 이준석이 도운 정황도 네. 밝혀졌고요. 그 대학생위원장이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이 정도면 꽂아 넣어준 거 아닙니까? 네, 이 명태균이 원서 접수 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준석이 이걸 들어줬다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명태균 이준석은 명태균 덕분에 당대표 된 사람이잖아요. 나경원 날리고 사실 그것만 해도 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뺏지단데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것도 오늘 또 네. 추가로 나왔어요. 4차례 정도 노원병에서의 이준석의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탄으로
그 출마지를 넘어간 거죠. 옮겼다는 거기서는 넌 겁니다. 가능성이 없어.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한 거고. 그래서 참 진짜 이준석이 대단한 게 지금 얘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선이에요. 왜냐면 자기로 단일화를 하지 않거나 자기의 지지세,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지세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도 날아갈 판이거든 지금. 그래서 목숨 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과의 통화를 물으니까 얼떨결에 막 누가 어버버하다가 막 동공 흔들리잖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화했습니다 이렇게. 막 커뮤니티에 하는 애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갑자기 진실을 훅 들어오면 갑자기 당황해서 어버버하면서 안 당황한 척하는 그 표정이 있어. 그러니까 왜 어버버했는지가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아. 이렇게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네. 제가 조금 흥미로운 것은 어쨌건 검찰이 이준석 관련한 내용, 명태균 게이트에서 이 내용을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리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 그리고 최근에 이 내용이 계속 공개되는 까닭이 뭘까? 어쨌건 이준석을 단일화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검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정보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는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지난 3월에 그 한미연합훈련 도중에 공군 전투기가 포천 마을을 폭격하는 사고가 화상 초유의 있었죠? 사태 있었지 네. 않았습니까? 2개월 만에 진상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 피해 보상 아무것도 된 게 없이 실사격 훈련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근데 이 폭격당한 노곡 1위 마을 주민들의 호소를 최근에 들었는데 재난 지역이라고 선포를 언론에 이렇게 했죠. 막 떠들썩하게 해놓고 아무 지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치료비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도 2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다 끊겨 있는 상태다. 그래서 행정부, 보건복지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바쁘고 주민들의 생존과 삶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주민들께서 이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폭로하는 또 네.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상경 투쟁을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앞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에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김용태 지역구 아닌가요? 포천. 네. 네. 그래서 용태가 걔는 거기 뭐예요? 가서 그 저 뭐 지원한다고 했잖아. 정신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짱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상한 거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신경안정제 아 그거 같은 맞아 거. 그거요. 그 우황청심환. 그 청심환 약도, 지원이 아니, 약도 있다고. 지원 안 하고 그것도 지원을 안 한 있대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장도 마치 어마어마하게 뭘 지원해줄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용태야, 너 지금 거기서 윤석열 까고 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 니네 지역구 주민들 챙겨야지. 아니 김용태 뭐 광주 오던데 광주가 오지 마시고 포천 가시라고요. 아유, 진짜 정말 너무 열이 젊은 받습니다. 어린 놈이 정치를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납북자 가족 모임 관련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했던 미국과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연결고리가 있던 이 납북자 가족 모임이 수협 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수협 중앙회 건물이 국가 중요시설로 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허.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여기 민간 단체가 어떻게 사무실을 냈는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납북자 가족 모임의 등기상의 주소는 안양입니다. 근데 실거주하고 있는 곳은 수협 중앙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수협의 정보 공개 청구랑 공개 질의를 지금 개시를 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 납북자 가족 모임 사무실의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을 지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가 이걸 대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던질 예정입니다. 네. 통상 6일 이내 답이 온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어떤 어. 답변이 왔는지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진짜 수상하거든요. 수협 그 건물에 납북자 가족 모임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아닙니까? 반드시 꼭 알아봐서 다음 주에 방송하도록 하죠.